젊고 새롭고 싶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 수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장능인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 신정현 경기도 의회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의 회동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진통이 꽤 있었는데요. 어제 황 대표 발언 이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모양새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식사 대신 티타임으로 하겠다고 하던데 그만큼 만남과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걸까요? 사실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역 분쟁, 수출 규제, 이 부분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식사보다는 본질적인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각 당 대표들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일치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저는 일부에서 추론하는 것처럼 네.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저 판을 깨고 나온다는 등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문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 해법에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의병론이라던가 또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죽창가 이런 노래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반일 감정 고취 전략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리가 차분하게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외교적인 해법, 또 대일 특사 파견, 이런 부분은 사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좀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데 더 주력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각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능인 부대변인은 오늘 처음 모십니다만 어떻습니까? 회담이 좀 순조롭게 일본에 대한 대응을 원만하게 준비할 걸로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우선 그 회동을 네. 한국당에서 받은 것 자체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자체가 네. 어떤 일본의 퇴행적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한미일 그 공조를 다시 복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네. 우리도 제시를 할 거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네.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이시던데요. 어떻게 회담을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우선은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전까지의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주장해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어떤 격과 대통령의 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요구했던 것이고, 네. 국민적 요구,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단일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네. 지금의 회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제공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황교안 대표의 진짜 목적은 지금까지 KT 특혜 적용부터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문제, 엉덩이춤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까지 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의 카드로서 회동에 참여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저히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조건들, 국내 정치적 조건들을 들이밀면서 어떤 이 회동 자체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들께 동물국회를 보여드렸고요. 또 네. 식물국회를 보여드렸습니다. 84일간 나가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에 복귀한 만큼 또 네.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삼당 회담이냐 뭐 단독 회담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인 만큼 정치가 희망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제 경제 활성화 살리기, 그리고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어떤 정치적 고민과 지혜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께서 판을 깨는 방식보다는 아마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이 임하지 않은, 회담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 장능인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이 회담을 수락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3+1 회담 주장했었지만 청와대에서 5+1 단독 회담까지는 받는다고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의 1대1 회담은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 만약 시니어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의 정치적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논란을 씻기 위해서 이 회담을 받은 것이었다면 네. 5당 회담 이후에 기존의 약속대로 1대1 회담까지도 고집을 했었겠죠. 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익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하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진정성이 최소한 확보되었기 때문에 1대1 회담에 대한 어떤 요구는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5당 회담에 저는 응한 것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저 거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비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두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자택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인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일제히 수색을 진행한 결과 오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전해주는 뉴스가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정두환 전 의원은 재선 의원이시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촌철 살인의 입담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정가의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요, 한일 관계나 아니면은 일본 규제, 그리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 어떤 배경일지요? 글쎄요, 아직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유가족과 협의 후에 공개할 것이겠죠. 아마도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두원 의원을 통해서 저는 정가에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삼선 의원으로서 한국당, 특히 한국당이 약세를 보이는 서울 지역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들었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위에 박근혜 정권 내내 친박 의원들을 견제하면서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할 말을 하는 이 소장파의 대표 얼굴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지난 총선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정치계에 있어서 참 할 말을 하는 그러한 필요한 정치인이셨는데 네. 어떤 이유인지 짐작하긴 힘들지만 이렇게 아쉬운 선택을 하시게 돼서 많은 국민분들이 저 이상으로 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의 정확한 배경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섣부른 추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고인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 기자가 잠시 뒤에 연결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소식을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렇게 강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펄펄 뛰던데요. 장능희 부대변인. 그러니까 그 이번이 그 인사청문회에 네. 어떤 그 동의 없이 통과 없이 그 일방적으로 임명한 또 하나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숫자를 비교해봐도 그 지난 뭐 그 박근혜 정부라든지 그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네. 수준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사실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맡기는 네. 건데 그 과거에 어떤 국회의 어떤 동의 없이 임명하던 그것도 누적된 폐단 중에 한 개일 수 있거든요. 네. 그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한 검찰총장을 적폐스러운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 자체가 사실 모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방적 임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장현수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네.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의 10명,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네. 이걸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미채택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 때 170석에 다다라는 소위 여대 야소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네. 또한 19대 때 160석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반 의석 확보하지 못한 여당이 인사청문회 채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낙마했던 9명 같은 경우는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당도 포기한 인사들이 9명이나 다다랐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미명되거나 야당의 반대 속에 채택된 사람들은 4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사 참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대 야소에서도 그러니까 여당마저도 포기한 인사가 많았던 그 당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본과 우리 정부는 막후 협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그리고 장관 사이의 고공전은 상당히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경고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 일본은 장관을 앞세워서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運用をこの安全保障を目的とする技術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って対抗措置ではなく一貫して説明している通りでありまして指摘は全く当たらず報復の対象にも当たらないものと考えます。 보통 장관을 앞세워서 타국 국가 정상을 타박하는 일이 흔치는 않죠. 당초에는 아베 총리도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인정을 했다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와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신 의원님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정상 간 혹은 이 장관들 사이에서 험악해지면서 예. 불매운동까지 확산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좀 국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너무나 많은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북한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쌓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일본이 먼저 그에 앞서서 핵 개발에 전용될 전용 물자들을 북한에다가 실제로 수출했던 네.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회피하다가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궁색맞은 답변을 할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들을 다시 네. 한번 복귀하는 듯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상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제보상운동처럼 국민들이 대신 나서줘야 할 때냐, 불매운동을 과거와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될까요? 김 이사님, 이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TBS 의뢰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재 참여 현황과 향후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물어봤습니다. 현재 참여가 48%에 이르렀고요. 현재 불참은 46%로 참여와 불참이 팽팽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참여할 것이냐가 67%, 불참이 27%로 나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참여와 불참이 절반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온 결과가 나왔지만 향후에는 10명 중 7명에 이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징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참여 현황은 참여 다수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 호남, PK가 참여가 다수고요. 그리고 불참 다수는 한국당 지지층, 무당, 서울, TK와 60대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시원한 레토릭, 오히려 정신건강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양국의 이 건강한 해법 도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말이죠.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불매운동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각에서 마치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매국노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분위기 역시나 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발언이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일본 제품이나 일본 서비스의 불매운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먼저 받는 곳이 우리 국내 기업일 수도 있고 그 국내 기업에서 종사하는 우리나라 직원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네. 좋겠고 정부에서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확전을 자제하고 대응 대 맞대응으로 가는 기조는 옳지 않다는 발언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침착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고 외교적으로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 특히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 같은 분들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국민 감정, 국민 분노를 고조시키는 행위가 이 문제의 본질을 타개하는 데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부분 또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불매운동 자체를 뭐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이런 행동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대일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카드라든지 어떤 압박 카드로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이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한미일 국회의원들의 이 미국 내에서의 회동들이 이어지면서 아마 네. 한일 간의 관계 또한 좀 해법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우리가 이 기조 아래에서 정치권이 단결된 모습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따지는 일도 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이 강제징용 판결이 나고 나서 일본이 지난 1월 9일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네. 이 협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반대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네. 1월 9일의 협의에 우리가 제안을 수용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미리 4개월, 6개월 앞서서 움직였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아프리카 3국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라인 내부에서 지일파,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은 물론 아프리카의 외교도 중요합니다만 자리를 비우고 그곳으로 갈 때인지 한번 묻고 싶고 정부의 당국자들, 국무위원들이 이 사태 다 예상하고 있었다.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했는데 네. 과연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고요. 야당 정치인들의 비판 발언은 정부에 대한 의뢰 견제로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DJ 정부에서 국무총리 역임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네. DJ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용기 있게 결단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일 특사로 파견해야 된다는 말도 다른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이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분들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쓴소리를 좀 귀담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박지원 참, 네. 국무총리 아니고 비서실장이었는데 어찌됐건 네.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건요.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판결에 개입을 하라는 말씀이시니 그것도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경우는 외교부 장관 일정은 해외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일정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그리고 일본 통이 아니신 외교부 장관이 꼭 국내에 있지 않다는 비판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와 산업부는 준비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일본이 국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 무역이 전쟁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과 일본이 모두가 공히 지금 책임은 있는데 어찌되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 미국에서도 사실 싱크탱크에서도 CSIS에서도 지금 뭔가 이제 미국이 나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뭐 2015년 12월 28일인가요? 화해와 치유의 그 한일 협약 이후에 지금 이루어졌던 관계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꾸 이 수출 무역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침착한 태도로 그리고 냉정한 태도로 좀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장혜찬 평론가의 질문은 참모복이 없다라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에서 장관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냉철하게 지금 해법을 도모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되건 해외 순방을 가지고 따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무총리와 네. 외교부 장관의 일정은 해외 정상 각국의 외교부와의 논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참모의 자질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대응을 말씀하셨어요. 1월 6일 날 뭐 그 내용 1월 9일 날 발표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에 대한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리액션을 하겠다라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일본이 이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네. 이번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의 승리, 국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했을 때 이 과정이 변했을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결과가 나온 이후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국민적 정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손해로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는 지금부터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과정들에 대해서 이걸 하나하나 밟는 것은 너무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장관님. 과정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아까 뭐 그 사법부에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정부가 그 사법부 판결에 저는 일부 개입 뭐 간접적으로라도 네.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 어떤 정권에서 그 어떤 사법적 판단 그런 거를 뭐 사법농단이라고 네. 뭐 일단
딱지를 붙여서 그 이제 그런 방향으로 판결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어떤 이렇게 방향을 몰아간 부분이 일부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일본이 지금 비이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네. 정부도 그럼 지난 8개월 동안 그런 걸 예측하고 뭘 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힘을 모으고 해결을 하되 그런 어떤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을 성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아까 미국의 개입도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의 단점까지도 냉철하게 분석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복귀하고 있어야만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출 규제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시킨 것이죠. 네. 사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 소속된 국가들과 실무 협의를 1, 2년에 한 번씩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우대 국가 실무 협의가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네. 2년 동안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저쪽에서 저렇게 수출 규제 나오게 만드는 명분을 우리가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강제징용 사망자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미지불 임금에 대해서도 1인당 2천 원을 쳐서 총 4,600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해오던 이런 정신을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판결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외교의 문제일 때 왜 외교 협의를 통해서 먼저 대화를 하지 않았던가 저는 그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뼈저리게 아프고 아깝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태 좀 더, 위원장님. 네. 방금 장능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의 개입이 정황이 있다. 이건 면책특권이 없으신 분인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말씀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이 현재 일본에서 어쨌든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부분들 또 혐한 감정, 반한 감정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만약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15년 12월 28일에 했던 한일협약 굴욕적이었군요. 우리나라 또 100억을 받으면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일본 정부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것들 용인하고 가자는 의견이신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수출 규제 문제는요. 한일 협약 파기한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 한일 협약을 파기하고 나서라도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대 국가에 대한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우리가 1월 9일부터 받았던 외교적 협의 제안을 받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수 있었겠다. 네. 또 다른 해법을 우리가 한번 타진해 볼 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 세월 보낸 책임, 그 책임으로 외교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보수 입장에서 하는 답변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게 이런 네.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일들이 우리가 국민적, 국가적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입니까? 라고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또 왜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우리 자체를 비판합니다. 네. 지금 상대방이 길가를 걸어가는 한 여학생에게 어떤 누군가가 가해를 했는데 왜 밤에 여자가 혼자 걸어다니다가 맞았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범죄적 행위에 준하는 이런 어떤 경제보복을 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입장을 정부가 충분히 반영해서 대일 외교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사실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판에 네. 정부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네. 이 밤길 지나다니는 여학생 비유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네. 밝히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박지원 의원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국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 저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당장의 분노를 내세우면서 다 같이 반일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 분노를 억누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무엇이 첫 번째 해결책인지 찾는 게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밥길 가는 여성이 정책을 개발하는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발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앞에 것까지 되짚어서 비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만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방식으로는 이 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뉴욕타임즈도 오히려 아베가 무역을 곤봉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 국제 글로벌 무역 망치지 마라는 사설을 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는요, 논란이 더 뜨거워지던데요. 지금 이분은 자신의 일 외에도 뭐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페북이 산업부 발표 자료를 냈던데 오히려 기사보다도 먼저 나오게 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래인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산업부에서 해야 될 일을 네. 어떤 청와대 참모가 사실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관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에 뭐 죽창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드는 생각이 그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펜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당면한 외교 현안들이죠. 그걸 다뤄야 할 외교부 장관 오늘 네. 저녁에 이제 외국 아프리카 갔다고 오시고 국무총리도 지금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가셨죠. 그래서 그런 펜을 들어야 될 분들은 다른 데 계시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안보를 지켜야 할 그 국방 이런 부분은 지금 처절하게 무너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죽창을 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선동적인 뜻을 함축한 네. 그런 것을 올리면 과연 지금 이 정부는 패는 칼보다는 강하다는 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네, 정의당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었거든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요. 이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생각엔 정치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략가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세우고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을 가속화해서 이 한반도판 어떤 생존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배북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략가가 나서야 된다. 야당에서 나오는 주장도 뭐냐면 정부가 국민 감정을 자극을 하고 있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확진을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대통령 의혹을 보시더라도 네. 자제하고 있지만은 이게 일본이 지금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예전에 우리 힘없는 우리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상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도대체 국민의 자존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능하면 외교적 선에서 합의를 짓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이 자제하길 바라는 마음은 틀림없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깔고 뭉갠다면은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대응 안 할 수가 없죠. 네. 확전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굳이 15분 뒤면 기자를 통해서 배포될 자료를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민정수석으로서 지평을 넓히는 패북 정치를 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엠바고가 없었던 자료기 보도자료 보시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엠바고는 없었고요. 당일 즉시 배포, 그러니까 소위 수령과 동시에 즉시 배포 문서기 때문에 공개된 네.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걸 민정수석이 왜 올려요? 정리된 논의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기자들보다 먼저 수령했던 게 조금 또 기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마음이 서운하셨던 것 같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 발빠르게 정부가 대응하고 있고 침착하게 또 꾸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 의지를 또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장관과 총리의 해외 순방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죠. 김현종 네. 우리 차장님이 미국통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미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산업부 보도 자료를 올리는 게 민정수석의 그건 업무 아니죠. 관할인가요? 네. 아, 그건 아니고 창희철 평론가님. 산업부에서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어요. 네네.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려고 배포하려고 했던 사안은 맞는데 배포 전에 먼저 유출된 것은 죄송하다. 이게 산업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SNS 때문에 산업부가 우리 국민과 기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산업부를 사과하게 만든 조국 민정수석은 네. 제대로 된 사과를 내놓지 않고 여전히 그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5건, 지난 15일에 또 5건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을 올리셨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민정수석이 페이스북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나 두터운 상황에서 이 페이스북 하실 시간이 참 많구나.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사람이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으면 잘못했다 하지 남이 대신 사과하게 하는 거는 민정수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잖아요. 네. 이 산업부를 사과하게 만드시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내가 조금 경솔하게 SNS를 사용했다. 제대로 네. 사과를 하셨으면 훨씬 좋은 그림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산업부 공무원 또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이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왜 산업부에 개입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전에 민정수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얼마나 소통 안 하시고 폐쇄적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고 치시잖아요. 오히려 국민들과 네. 소통하는 민정수석 그리고 또 야당에서 비판 받으면서도 또 국회 출석하시잖아요. 그렇게 민정수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조국 민정수석의 비교 대상이 이 여권에서 적폐의 상징이라고 일삼는 몰아붙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비교 대상이고 대상이죠.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야권에서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SNS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권에서 조조라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조국 수석이 굉장히 많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5건 이상의 페이스북을 올린다? 일반 회사원도 하루에 5건 이상 페이스북 올리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이나 이럴 때 상사 눈치가 보여서라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당 일각에서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은 페이스북 자중하시는 게 어떻냐는 고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유력설이 돌기 때문에요. 그 이후엔 또 어떨지 더더욱 귀추가 주목이 되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12척까지 갈 필요도 없다. 마치 문 대통령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는 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요. 오늘 다시 정치권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을 보시고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몇 의원님이 위기에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경제를 살리고 그냥 뭐 어떤 대목인지 난 기억이 잘 안 나. 다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하죠. 아무 나중에 조건 없이 어제 저녁에 미디어 TV에서 막말 아니다라고 한 것은 어떤 경위로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자,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는 잘했다라는 평가인지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박하게 해석들을 하는데 억울하다는 평가인지 아니면 반성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가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를 선우를 다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일본과의 외교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성된 비판 여론에 대한 집권 여당의 우리 어떻게 보면 좀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발언 자체가 그런 어떤 맥락에서 댓글을 읽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의 아픔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아픔을 당연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 이제 그거를 어긋나서 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평, 이 풍자가 포함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정혜 정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를 건드렸을 때에는 그 누구라도 그 분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제1야당의 그것도 최고 기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폭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의 상실, 바로 약자들을 비웃게 만들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또 KT 특혜 채용을 통해서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아픔을 건드렸던 것들, 전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토론을 벌여주신 5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